얘기 넘어가야지. 들었어. 기록을 시작해. 이거 이 회의는 기록됩니다. 확인 누를까? 어? 아니야. 이 회의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여기 확인 눌러도 돼. 눌렀어. 아니 이렇게 서로 근황 얘기하는 것도 또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아유 양혜석 오랜만이야. 여기 들어온 거는 조정기 회장님도 오랜만입니다. 지금 누가 얘기한 거지? 경로? 경로가 한 거야. 아, 경로 얘기한 거구나. 해석이 지금 손내주러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너 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 해석이 들어오는데 나 혼내주러 들어온다고. 충분히 잡으려 나밖에 없거든. 저 1대1로 있으면 꼼짝 못해. 오케이. 기준은 왜 들어왔는지 내가 알아. 기준? 여행 가가지고 버스에서 바로 내 앞자리 있었거든. 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의 노가리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은 거 같네. 그렇네. 그렇지. 김한배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야? 김한배. 둘이 이렇게 앉아 완전히 있었지. 저기 노가리에 넘어갔어. 아니 이거 기록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 그래서 딱 우리 윤경로 씨가 딱 여기 땅 하고 나서는 약간 존댓말 비슷하게 할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계속 인포멀하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외부에는 안 나가는 거니까. 그렇구나. 우리 내부 부부구나. 존댓말과 반말의 사이 정도로 이렇게. 오케이. 아리까리하게. 자, 그럼 시작할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렸다. 좀 늦게 들어온 애들이 있으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직 들어올 친구들은 많아 아직. 아직 많이 들어올 걸. 그래. 한 10명 들어온다 그러던데. 대관이. 안녕. 자, 어서 웰컴. 땡큐. 하와이 배경으로. 하와이에 있네. 야, 이 사람들 진짜 배경이 다 그냥. 배경을 다 이렇게 버추얼 어휴, 백그라운드를 할 수가 있어. 이거 배워라 이거. 벌써 나왔어? 나왔어. 할 수 없네. 자, 나도. 오케이. 야, 이기주 오랜만이다. 나재관이도. 재관이는 책 뭐 좀 했어? 읽었니? 책 좀 읽었어? 책 다 끝냈지. 다 끝냈어. 재관이 다 봤어? 다 봤죠. 그러면 질문이 많겠구나. 대단하다. 대단한. 해석이 안 봤지 넌? 난 안 봤지 아직. 쟤는 솔직히 강연을 말해서 듣고 보려고. 쟤는 자기 말에 의하면 믿거나 말거나 11권 샀대. 그래서 너 뭐 미쳤냐 그랬더니 제가 무슨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그 교회 무슨 사역을 한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주겠다고. 탈북자들이 혹시 봐서 기분 나쁜 거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겠다 그러더라. 그래. 7월 말에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 그럴 때 애들이 반응이 좋을 거야. 왜냐면 책 원고를 탈북자들이 리뷰를 많이 했어. 근데 애들이 다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건 오케이. 걱정하지 마. 야, 안중환 너무 어둡다. 주원이 들어왔어? 안중환이? 야, 근데 왜 화면이 안 보이냐? 안 보인다. 어두워. 내가 이거 잘 할 줄 몰라. 불 켜. 방에 불 안 켰지 너. 불을 안 켜서 그런가? 오빠 불 켜니까 보이네. 보인다. 잘 보이네. 왜 불을 안 주원아 켜서. 오래간만이다. 그래요. 자, 고생했어. 그래요. 너 건강은 어때? 뭐 간땡이가 괜찮아. 안 좋다며? 괜찮아. 괜찮아? 살만해. 할만해. 쟤는 내가 들었더니 간 좀 이상 있는 게 20몇 년 됐다는데 뭐 계속 술 마시고도 저렇게 잘 살아가. 나이 70에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잖아. 좋았죠. 도서 같은 소리 하시네. 아이고. 언제?
아니 뭐 우리 또 이제 지시가 시작이 떨어지면 바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죠. 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저기 그 PPT 화면 보기 전에 먼저 그 예, 여기 잠깐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시. 그래 다 나온다. 스무드 들어오네. 음. 그 경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카톡 보니까 뭐 67에 또 부회장님으로 이렇게 위촉되셨다 그랬는데 축하보다도 이제 앞으로 고생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뭐 이수찬 회장님 못지않게 좀 고생을 해서 저기 좋은 모임을 계속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왜 이 북한 관련 솔직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 관련 전문가가 됐는데 근데 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2001년에 그냥 단순히 그 호기심 때문에 그 캐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2003년에 나왔는데 그 2년 동안에 거기에서 그 북한 사람들 접촉하고 또 여기저기 여행 가고 보다 보니까 내 인간이 변해버렸어. 그때까지는 뭐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사회적인 출세라든가 좀 편안한 삶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약간 그 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저기 다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경로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서 내가 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인데 평생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 할 일이 없잖아 거기서. 일이야 뭐 한전 사람들하고 그 건설회사 사람들이 하니까 뭐 캐도 대표라는 거는 그냥 깃발 꽂아놓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뭐 한국을 책 갖고 들어가기가 걔네들이 또 뭐 견제하니까 뭐 저기 아마존닷컴에서 영어 책 사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봤어. 그게 내가 2018년에 맨 처음 쓴 최종 해법이라는 책을 할 수 있는 이제 뼈대가 됐어. 최종 해법은 내가 저기 30초만 얘기를 하면은 최종 해법이 뭐냐, 남북한 문제 또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해법은 북정권의 레짐 체인지 외에는 없어.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400페이지를 썼어. 이게 그건 사회과학 서적이거든. 이제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번에 그 소설을 쓰게 된 그 배경은 뭐 67의 모 씨가 막 소설로 써라. 넌 저기 그거 하는 거보다 해가지고 그 격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트라이를 했는데 마무리를 이제 졌어. 그래가지고 뭐 참 본의 아니게 어떤 애들이 작가라고 부르고 뭐 그러기 시작을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뭐 저기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김 작가님 이렇게 좀 불러주시기 바래. 자, 그럼 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기 경로 씨 올려주시지. 자, 사정상 설교도 들어왔는데 화면은 끄고 보겠습니다. 말로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제목을 북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라고 붙였는데 이유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북한의 본질에 대해서 거의 몰라. 그래서 난 당초에는 질의응답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래도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아라. 그래서 일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질의응답이 나는 더 편하다는 거를 참고로 아시고 부담감 갖지 마시고 좀 물어보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제일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왜 민중 또는 군부에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 체제가 워낙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시망이 철저해서 마음
속에는 그냥 불만이 많더라도 그러한 그 마음속의 불만이라든가 저항을 조직화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들 그냥 그 외부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 어떻게 밀란이라든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딱 한 번 시도가 있었어요. 96년 이건 뭐 언론에도 안 나오고 미국 정보기관에서만 나온 건데 어떻게 하다가 그 미국 책을 입수해서 보고 알게 됐는데 96년도에 함흥에 주둔하고 있는 제6군단이라는 게 북한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군사 쿠데타 모의를 해서 거의 성공까지 이제 갔는데 바로 그 하루 전날 어떤 친구가 그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육군단 자체가 와해됐어요. 전부 그 없애버리고 소령 이상은 전부 처형시켰어요. 그런 좀 끔찍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정교한 감시망과 무차별한 그 처벌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는 게 그 북한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서 이걸 1번에다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눴는데 감시 체제하고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그다음에 성분제도. 이 성분제도라는 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려요. 21세기의 카스트 제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시 체제는 진짜로 그 그물망 같이 얽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소설책 가면을 벗긴다 그거를 쓰고 한 탈북자 몇 명이 그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상당히 그 고위직에 있던 그가 탈북한 친구가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걔네들의 그 감시 체제예요. 내가 거기에 감시 체제를 아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 따라가지고 소설 내용을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주인공이 자기 장인이 보위사령관인데 와이프한테 이제 그 전화를 걸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전화를 하는 걸로 했더니 이 친구가 말도 안 돼 그러더라고. 왜 말이 안 되냐 그랬더니 북한의 이 고위직 사람들은 전화가 100% 다 교환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사무실이나 집. 그래가지고 군 교환소가 있고 당 교환소가 있고 정부 교환소가 있어서 다 교환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100% 녹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1대1로 바로 통화가 안 된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이프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북경에서 가져간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걸로 잡아놨더니 말도 안 돼 그래요. 핸드폰 시스템이 그건 내부에서 쓰는 거하고 외부에서 쓰는 거하고 아주 서비스 그 회사가 달라가지고 뭐 외부에서 쓰는 거는 아마 이집트에서 맨 처음 들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다 이제 그건 좀 여담이고 감시 체제는 크게 한 5개 정도 이거보다도 더 있지만은 분류를 해봤어요. 인민보안성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 경찰이나 교도 업무를 하고 이거는 뭐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전반적인 주민 감시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위성 옛날 우리 보위부란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김정은이 들어서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 보위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밀 경찰 조직이에요. 근데 이게 그 최고의 정치 사찰 전담 기구이고 수령 유일 체제의 천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사법 절차하고 달리 삼심제라는 건 물론 없고 사상범이라고 일단 지목을 받으면은 감시, 체포, 구금, 처형 이게 그 안전보위성에서 자의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위사령부인데 이게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강철민이의 장인이 이 보위사령관이에요. 이거는 이제 군대 내에서의 보위성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게 이제 90년대 말인데 산호총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회노동 뭐 그런 거겠지. 그 청년들이 산호총이 이제 청년단체인데 우리 국정원하고 좀 내통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발각을 한 게 보위사령부예요. 그때부터 보위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그 사찰도 같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안전보위성하고 보위사령부는 상호 감시해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그걸 해놓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그 인민반이라는 거는 대개 이제 한 20세대 이내로 묶어가지고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초행정조직인데 주민들을 그 상호 감시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5호 담당제가 우리 조선시대 뭐 오가작통법인지 5호작통법인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열성당원 한 명이 감독관 해가지고 5집을 감시를 해요. 그리고 인민반하고 5호 담당제라는 데서는 총화라는 걸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밤에 저녁에 모여서 일 다 끝나고. 그게 바로 자아 비판, 이웃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웃 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의 그 비인간화를 촉진하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그 경수로 그 건설 단지 내에 그 친구들이 바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의 그 외화, 벌이, 그 달러를 좀 그거 하고 여자애들 몇 명 그 갖다 놓고 뭐 바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밤에 내가 이제 술 먹고 좀 떠든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날 점심을 먹는데 그 바로 같은 장소에서 거기에 없던 친구가 아니 걔네들은 님자 잘 안 붙여요. 근데 나하고 워낙 나이 차가 많으니까 김 대표님 어제 저녁에는 무슨 이런 소리 하고 왜 딴 소리 하냐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없었던 애가 내가 어쩌냐고 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총화 시간에 그 김중근 대표가 이러이러한 얘기 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정치범 수용소는 김일성이가 58년에 그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뭐 많게는 한 20만 명까지 그 수용을 한다는데 여러분들 그 요독 수용소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함흥 근처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도 뭐 여기까지는 못 가봤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책을 보고 그 요독 수용소가 어떤 데인가를 설명을 한 게 소설책에 있어요. 어떤 그 두 번째 주인공의 와이프를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커요. 이 수용소라는 게. 뭐 5천 명 이상 몇만 한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담을 쏴놨는데 그 담 높이가 5m. 그 담 위에 전기 철조망이 있대요. 그게 한 2m. 그다음에 담 아래에는 왜 옛날 성식으로 해자를 뚫어놓고 물을 잔뜩 해놓고 상당히 깊은 물. 그 물 밑바닥에 못을 박아놨대요. 그래서 거기 빠져 다리 찔리게. 그리고 이제 군견들이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삥삥 돌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사실 탈출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제 근데 이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완전 통제 구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 구역이 있어요. 혁명화 구역이라는 거는 들어가 있는 사람을 심사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워낙 가혹한 환경 때문에 다수가 죽어 넘어가고 완전 통제 구역은 뭐 강제 노역을 하지만 사상 교육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기왕에 못 나가는 애기 때문에 죽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상 교육을 할 그 필요성이 없어서 사상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죽어서 나갑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제일
참 북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성분 제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1세기의 카스트 제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 1972년도에 법제화를 시켰는데 쉽게 얘기해서 배를 이어서 충성하게 만들라고 이 성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담을 하나 하면은 제가 이번에 소설 쓰다가 만난 친구 중에 하나가 저 외무성 그 외교관이 있는데 내가 태영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태영호가 자기 직속상관이었대요. 직속상관인데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그 말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내가 그 친구를 나무위키인가 위키피디아 거기 위키피디아라는 게 참 대단해. 그 친구 이름 찍었더니 위키피디아에 자세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친구의 그 배경을 보니까 얘는 이 성분 중에서 최고 성분에 속한 애예요. 걔네 부모도 그렇고 장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걔 보기에는 태영호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상관이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좀 무서운 그게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여기 나왔지만 핵심 계급, 동요 계급, 적대 계급이라고 나눠서 이 계급이 다시 51개 하부 계급으로 세분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 카스트 제도인데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72년도에 법제화하고 금방 이 세 계급으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쉽지만 무슨 죄를 저지르면 올라가는 거는 진짜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올라가질 못하고 자기 조상이 어떻게 쉽게 말해서 김일성한테 충성을 했느냐, 김일성이 정권을 잡을 때 기여를 했느냐, 그걸로써 거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특징이 세습제고 연좌제. 아버지가 만약에 동요계급에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러면 아들도 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특권하고 불이익도 세습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 성분에 따라 가지고 의식주 배급, 직업 배정, 사회적 이동,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 성분제라는 게 무서운 게 만약에 민중봉기라든가 군부구태타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깡을 갖고 배심이 있는 사람 이래도 자기 하나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하다가 일 잘못되면 자식하고 손주가 다 이렇게 연좌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자기 한 몸 바쳐서 희생할 각오는 돼 있지만 자식이나 손주까지 그러는 거는 인간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게 민중봉기나 쿠데타 같은 것이 잘 발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북한의 그 대남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가 크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개로 그냥 나눴었는데 이거 책에 나와 있거나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북한 고위관리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자기가 특별히 중불나서 아는 게 아니래요. 북한에서 웬만큼 직책에 있는 군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정부에 있는 사람은 이게 그냥 상식이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딱 두 가지예요. 속전속결의 무력 침공. 두 번째는 남한 사회의 자중질환 유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장기전으로 하면은 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의 약점이 뭐냐? 인명피해 많이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속전속결한다는 목표. 그러니까 단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가지고 사람 많이 죽고 경제가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블로우는 야 핵무기 쓴다 하면은 이제 겁많은 그 여론을 중시하는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봉합하려고 들면 그때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내밀어 가지고 저기 관철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남한 사회의 자중질환 유도. 여러분들 저기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서 한참 설칠 때 그때 저는 사실 몇 번 나가봤는데 그러면 반대 애들이 이제 저기 선동하는 그 시위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진짜로 이거는 평양이지 서울이 아니에요. 어떤 저기 구호가 나누면 뭐 주한미군 쳐서 이건 약과고 그 구호를 내가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번에 소설에 써놨어요. 그 구호. 근데 그거 보고서 애들이 어떤 애가 67의 애인데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구호 중에서 좀 실명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건 빼라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뺐지만은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내가 이제 제일 놀란 거는 그걸 지난 정부 때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건 완전 시정법 위반이거든요. 방공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 저기에도 위반인데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런 애들이 저기 뭐 뱅뱅뱅뱅 돌아요. 참 그게 바로 한국 내 종북 세력이 혼란을 야기하면서 그 봉기 유도하고 야 평화를 원한다 아니면 핵폭탄만. 근데 제가 여기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은 한 20년 전에 이제 북한 있을 때 휴가 나왔을 때 외교부에 상당히 가까운 후배인데 내가 북한에서 본 얘기 하니까 형 그럼 전쟁하자는 거야? 딱 이렇게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소위 저기 종북 세력들의 그 상투적인 레토릭이에요. 전쟁하자는 거야 하고 딱 하면은 할 말이 갑자기 그렇게 들이대면 없어지더라고. 근데 사실 저기 한국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너 전쟁하자는 거야? 그러면 하고서 상대방의 그 말문을 막아놓는 게 이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그 소설에 쓴 것 중에서 아니 소설을 저기 조금 얘기를 하면은 안병훈 씨가 아시죠? 그 기파랑 옛날 조선일보 부사장까지 하고 지금 기파랑 누가 이제 점심 때 안병훈 씨한테 점심 먹다가 물어봤대요. 그 김중군이 외교부 선배인데 그 소설 어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거 국민교육으로는 참 좋은 책인데 소설로서는 팔릴까 몰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랬대요. 그걸 제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제가 그 소설 쓰면서 서문에도 썼지만은 이게 도대체 장르를 모르겠어요. 이게 다큐멘터리인지 소설인지 어떤 친구는 또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고 결론 내는 게 에라 아무렇게나 하면 어떠냐. 장르가 뭐 필요했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차필이자 하고 쓴 거라서 이놈의 소설의 주석이 30여 개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설을 쓰는데 읽는 독자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성분제라든가 무슨 보위사령관 이러면은 그게 뭔지 이게 저기 느낌으로만 알지.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주석으로 30여 개 달아놨으니 누가 이걸 소설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데 거기서 제4장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인데 사람들이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썼기 때문에. 그 드라프트를 읽어보면 모 67의 한 친구가 너는 어떻게 독자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게 사실 독자가 가르치움 당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이제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은 걸 다 썼어요. 그중에서 이제 핵심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 종북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 알만한 사람들이 왜 예를 들어서
김문수 같은 사람은 전향을 했잖아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전향을 안 하고 계속 저기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결론을 소설에 써놨어요. 표현을 아주 멋있게 썼는데 생계형 종북 뭐 좌파라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생계형 종북 무슨 뭐라고 썼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친구들이 옛날 운동권에서 으쌰으쌰 하니까 쉽게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제도권에 이제 못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이 좌파 친구들이 우파 친구들보다 나은 점이 우리끼리 잘하고 그다음에 나눠 먹기 잘해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이렇게 자기네 편들 잘해주고 이런 것들 그거 당연해요.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이때까지 하던 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처럼 전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배신자로 찍히죠. 그러면서 평생을 쌓아왔던 인적 네트워크에서 다 소외돼요. 그러는 순간 생계가 막막해져요. 왜냐하면 자기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평생 쌓았던 그게 다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계형 종북 좌파라고 쓰고 싶은데 그거 조금 문제가 있어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나중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요.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또 너무 길다고 해석이한테 야단 맞을까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뼈다 보면 몇 개 집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북한 정체가 많이 드러나서 좀 덜하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거 그것도 전부 좌파의 레토릭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하는 애들 치고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거론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 보면은 진짜로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거는 북한이 인민이고 정권은 인민하고 달라요. 정권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정권의 하수인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소설에도 썼지만은 김정은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할 사람 소설에 미국 CIA에서 신문 봤는데 신문관이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500명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문관이 놀라서 only 500 그랬단 말이에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애들은 다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권도 아니에요. 거기는 소위 여러분들 주체 사상이라는 거 잘 모르죠. 나는 사실 책 써봐서 자세히 아는데 한마디로만 표현을 하면은 뇌수하고 손발이에요. 뇌수, 브레인.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는 브레인이고 민중들은 손발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 몸을 움직이는 게 브레인에서 지시하는 거니까 그게 뭐 아예 주체 사상을 그렇게 간단히 표현을 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권하고 정부는 정파성과 업적주의 유혹에서 탈피하라. 뭐 이래놨는데 이게 남북협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남북협상에서 합의한 게 300몇 건이 돼요. 그중에서 북한이 이행을 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진짜로. 있으면은 name it.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총론에 합의하고 강론을 모호하게 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할 때쯤 되면은 그거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딱 뒤밀고 어깃장을 놔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협상, 이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자다가 계속 잠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북한 애들한테 저는 계속 당하고 사는 거야. 만약에 내가 거기 맨 처음 부임했을 때 땅 따먹기라고 칩시다. 그래서 50대 50을의 땅을 갖고 있어. 자꾸 밀리는 거예요, 뒤로.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머리 뒤밀고 뭐 싸우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 저 지고 왔어요. 한 6대 4 정도로 뺏겼을 거예요. 한 10 정도는. 저쪽 애들한테 이제 뺏긴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캐도도 그렇고 사우스코리아도 그렇고 저 북한에 있을 때 무슨 협상한다 그러고 많이 그 평양도 오고 뭐 그쪽도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 합의를 해요. 그러면 신난다 그러고 이제 그 서울 또는 뉴욕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딱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상황이 싹 바뀌어 버려요. 어저께 약속한 거 오리발 틀어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가기로 돼 있거든요. 가기로 돼 있는데 저기 못하겠다고 자빠지니까 가게 되면 위에 예를 들어 통일부 직원이 왔다. 통일부 장관한테 깨지는 거예요. 갔다가 아무것도 저기 가져온 게 없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원하는 거 오직 하나. 신문에 이렇게 낸 자기 업적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적주의 유혹이야. 그러면은 거기 이제 출장 와서 협상했던 예를 들어 국장이라고 치면은 이 친구는 빤히 알면서도 그냥 사인하고 와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건 좀 웃기지만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 당시에 북경 나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밖에 없었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인가 있었는데 화요일 날 딱 어깃장을 놔요. 그거 안 하면은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사흘 동안 거기 더 있기 싫어요. 고려 호텔 다 감시만 갖고 저기 녹음되고 뭐 그다음에 어디 갈 수가 있나? 그 사흘 버티기도 싫었고 장관한테 가가지고 너 저기 빈손으로 왔어 그 소리 들을 것 때문에 사인하고 와요. 그거를 얘네들은 한두 번 하는 게 수십 번을 해봤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수법을 써요. 그리고 3번에 가가지고 그 협상에 의한 평화추구 김씨 정권은 절대로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는 순간 자기네 정권이 무너져요. 노동당 규약에는 적화 통일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의 그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당 규약이. 법체계. 우리 같으면 이게 상상을 못할 얘기지만은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이 노동당 규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서울이에요. 걔네 수도가. 그게 헌법보다 상위 체계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포기하지 않는. 그거 왜 협상하느냐? 이게 그 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에요. 남한의 그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에 하나의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런 대화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는 또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대화 협상은 유지를 하되 북이 결코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정보전의 일환으로 저기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 가지고 전 세계가 2차 대전 때 이전까지는 전쟁 중에도 양국에서 대사 유럽 경우에요. 대사들 교환했고 그대로 있었어요. 1차 대전 때까지.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대전에도 초기에는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마지막에는 그건 뭐 저기 그 외교관들이 상대방 수도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그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북한의 그 대남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역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크게 얘기하면 심리전, 정보전 이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물론 남한의 그 우세한 무력도 있지만은 심리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그 유리그릇 속에서 산다는 거를 알아요. 유리그릇이 조금 깨지는 순간 자기네들이 그 와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심리전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주민들한테 접근을 해야 돼서 통일 후에도 보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저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서 흡수 통일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이거고. 인권 문제 제기.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맨날 그냥 북한 인권 문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그 아픈 아킬레스 건이에요. 이게 독재자한테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그 유엔 총회에서 2005년부터 금년까지 그러니까 20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 천연 채택할 때 그 맨 처음에 이 사인하는 나라로 쭉 들어가다가 10몇 년 동안 문정부 들어와 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결의안 그 발의국가로 안 들어가고 이제 스무 들어왔구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김정은이죠. 그리고 가장 책임 있는 자를 ICC에 회부해야 된다. 이거 ICC가 뭐냐 하면은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세계 형사재판소죠 이제. 근데 ICC에 회부를 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CC에 제소가 못 돼요. 근데 이때까지 제소가 된 소위 사람이 있는데 세르비아의 그 밀로세비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ICC에 제소돼서 실제로 감옥소에 있었어요. 네덜란드 감옥소에 있다가 감옥소에서 그냥 옥사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그게 이제 그냥 있었으면 사형당했을 거예요.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뭐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결과는 못 나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행도 못 가거든요. 제재 받으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밀로세비치도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잡혔어요. 받아들이는 유엔 회원국이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요. 여기서 일단 그런 결정이 나오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중문화를 부겨 확산한다는 거 이게 북한에서 그 핸드폰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북한 같은 통제사에서 요즘은 몇 대인데 한 500만 넘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5년 전에 책 쓸 때 이미 그 300만 가까이 됐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엄청난 그 정부의 세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살 때 상당한 그 돈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그게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엄청난 그 세원이기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이걸 통제를 못하고 또 자기네들도 실제로 쓰다 보니까 편리하고 이런데 이 핸드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도 이렇게 슬슬 정보가 들어가고 물이 타기 시작하고 우리 MZ세대 그러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MZ세대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 북한의 대기근 있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 90년대 말 이때 그 대기근 때 뭐 엄청난 사람이 있고 그때 이후로 북한에서 배급제가 사실상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배급을 못 해요.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게 의식주 해결을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하는 장마당 경제로 커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게 이런 애들이 지금 인민군의 그 주축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심 같은 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애들이 지금 북한 군부에서 자꾸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MZ 세대를 또 뚫고 들어가는 게 이 대중문화, 소위 K-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하면은 그 남한 드라마 보면 사형시킨다. 실제로 법제화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도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형시킨다라는 거는 얼만큼 아픈 그 트로이 목마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전. 그러면은 여기 뭐 CIA는 그 트루만이 2차 대전 이후에 창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북한에는 뭐 여러분들이 대강 들으셨겠지만 뭐 한 너덟 개의 그 정보 공작 기관이 있었는데 2009년에 이걸 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정찰청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정찰청국 대좌가 하나 저기 남한에 넘어왔는데 그 양반 얘기에 의하면은 뭐 장성택 처형 때에 이제 자기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뭐 장성택 라인이었나 봐요. 넘어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좀 약간 저기 뻥튀김한 거는 있겠지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6.25 지금까지 난파 간첩이 뭐 10만이 넘는다는데 저는 그건 저기 좀 이게 좀 뻥튀기한 것 같아서 한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심어놓고 키워놓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라는 것 중에 상당수가 그 친구들이 키워놓고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남한에 있는. 얘네들이 뭐 미니멈 잡아도 수십만 될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런 형편인데. 그 다음에 지난 정부에 국정원법 개정했거든요.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간첩 잡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뭐 이러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기능을 경찰에 넘기라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러면 인사이동 때문에 수사과에 있던 놈들이 있고 대공 쪽에 가는 애도 있고 막말로 정보 가는 애 있고 이렇게 인사가 돌아가잖아요. 국정원 같은 데는 대공에 하나 하면 평생 대공만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경찰은 돈만 주면 정보가 다 누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첩 안 잡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국정원법 아마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 그냥 정보 수집 방식은 그냥 상식 차원에서 그냥 썼는데 인적 정보하고 통신 감청 정보, 그다음에 인공위성 정찰기를 통한 정보, 이걸 뭐 휴민트, 시긴트, 택인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특별히 왜 썼냐 하면은 휴민트 얘기를 좀 하려고 썼는데 통신 감청이나 인공위성 정찰기는 우리가 미국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동맹이라는 것도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한테 줄 게 없어요. 시긴트나 테킨트는. 그래도 혹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라면 휴민트예요. 쉽게 해서 우리 정보원 북쪽에 보내가지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래서 한미동맹에 조금 보탬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기 한번 써봤어요.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드는데 이건 뭐 페이지가 아니 번호가 잘못해서 2 통일 문제인데 2가 아니고 그냥 별도의 1, 2, 3, 4번째인데 합의해야 한 통일
이건 택도 없는 소리. 인류 역사상 하부에서 통일된 예가 없어요. 여기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베트남 통일, 또 독일 재통일 써놨지만은 모두 무력 통일 또는 흑수 통일. 이유가 뭐냐? 통일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된 데는 최고 권력자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최고 권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도 자기가 최고 권력이 되려고 그러지 자기가 두 번째 권력자가 되려고 안 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건 최고 권력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최근에 한 예가 있기는 있어요. 예멘이란 나라가 한 20년 전에 하부에서 통일을 했어요. 아직까지 밀란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북예멘이 자본주의 국가고 남예멘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뭐 역시 북예멘 자본주의 국가가 잘 살았어요. 그지만 남예멘 애들 또 믿는 게 있지. 자기네들 그 공산주의 게릴라 수법.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가 먹을 줄 알고 하부에서 통일했는데 통일되자마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20년 동안 아직까지 그냥 백성들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중에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통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육두문자로 얘기하면 개소리예요. 아 지가 통일을 원한다고 돼요? 천만에. 원치 않는다고 안 돼요? 천만에. 통일은 북한 급변 사태는 통일에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이 급변 사태는 불청객처럼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우리의 방문을 두드릴 거예요. 이게 내일 될 수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제일 그거한 건 김정은이가 165에 145kg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국, 미국 정보기관이 5년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반드시 죽지 않더라도 사실 최고 권력자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그 정보기관의 평가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끼리 택도 없어요. 이건 국제 문제예요. 19세기 말에도 한반도를 놓고 그야말로 러시아, 일본, 중국이 각축을 벌였는데 지금 이 21세기 특히 중국과 미국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통일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개입은 확실시되고 그때 과연 어느 중간선에서 만나야 되느냐 그걸 제가 5년 전에 쓴 그 최종해법에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의 옵션들을 쭉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로서는 한미동맹 강화밖에 없다. 동맹이라는 거는 이루어지려면은 첫째로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협마저도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익을 공유해야 되고 가치, 위협, 이익.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 원교 근공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들어오던. 근데 그러니까 중국은 가까우니까 우리를 때릴 수 있지만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때리지 가능성이 희박하단 말이에요. 원교 근공책에 의해서. 근데 재수 좋게 멀리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최강 국가예요. 뭐 한미동맹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초등학생식으로 그렇게 풀어가도 왜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하느냐 하는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걸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한 15년 전인가 제가 이제 북한 갔다 와가지고 67에 모 법무부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야, 너희들 준비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이제 좀 지내보니까 지금 한국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령으로 북한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체계가 다르고 경제적인 그 개념부터, 은행이란 개념부터가 이제 우리하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수복지구를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한은 우리 수복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같은 거를 니네 법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대답을 이제 들었어요. 그 이유도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나요. 그러면 외교부는 돼 있느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는 좀 있어요. 근데 국방부는 이건 완전히 군사작전용 그걸로 있지 민간 통치용으로는 국방부도 뭐 부족하지 않을까 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수복 지역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고시 붙은 애 거기 군수로 딱 임명했다. 말도 안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어저께까지는 자기네들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한에서 온 군수가 야 인마 그거 위법이야. 너 깜빵 가야 돼. 그러면 북한 주민이 거기에 그걸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사회와 북한의 문화를 아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수복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탈북민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에서 지금 탈북민은 3등 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요. 2등 국민은 조선족이고 탈북민은 3등 국민이에요. 그게 제 소설에 나와요. 이건 그냥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인터뷰했던 그 탈북자 얘기예요. 이 여자가 그 여자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여기 와서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탈북 남자애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얘가 아마 거의 천재급으로 머리가 비상한 놈인 것 같아. 왜냐면 독일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동독이 아니고 그다음 그냥 통독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박사학위 받는 날 도망왔어요. 사우스코리아로. 했는데 이 친구가 서울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의대 졸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유급 한 번도 안 하고 졸업을 했대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서울의대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그 전문의까지는 못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력서 내면은 검정고시 본 거 보고 어디 나와서 왜 북한 얘기하면 연락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연락이 안 온대요. 그래서 위장 취업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얘기 안 하고. 서울의대 나온 사람이 그 정도니 나머지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트층의 지지 확보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통일되면 자기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한 주민 특히 엘리트층에서는 당신하고 당신 가족 안전해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관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이것 빼놓고는 전부 엠네스티 사면한다는 사실을 미리 공개적으로 우리 신문에 막 내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신문에 나면 다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제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게 사회적 지위예요. 오히려 먹고 사는 지금 탈북자들이 하루 세끼 못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북쪽에서 이런 자리를 누리고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완전히 3등 국민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핵 무슨 과학자 너희들 오면은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취직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국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공론화되고 이러면 흘러가겠지만 또 뭐 방송이나 인쇄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북한에 넘기는 방법도 있고 자료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저 끝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통일 비용하고 그 저기 58분이구나. 아, 결국 1시간 넘기는구나. 네. 이거 한 5분 내로 하겠습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 이 통일하는 걸 두려워한다. 근데 난 통일 비용 얘기는 들었지 분단 비용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통일 비용 못지않게 분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통일 비용의 모순은 뭐냐 하면은 독일이 통일할 때 나는 그 독일 정책을 잘못 짰다고 보는데 사회보장제도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통일 정책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몇 년 내로 동독 국민의 생활 수준을 서독 국민의 생활 수준의 70%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로 그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15년 동안에 근 1조 유로를 투자를 했어요. 그게 사실 밑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저 주장하는 게 사우스코리아의 통일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배 또는 그 복지 위주의 통일 비용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그걸 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저기 그 옛날 사회 시간에도 나오지만 생산의 3요소 있잖아요. 토지, 북한 땅 전부 공짜예요. 노동, 저 정도 인력에 이 정도 싼 노동력 구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조금만 딱 떨어뜨리면 한계해용 뭐 체감의 법칙인가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건 체증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맨 처음 그거 할 때 우리한테는 100원 들여서 그 아웃풋이 50 나오는 건 북한은 100 들이면 아웃풋이 50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최빈국들이 조금만 하면 경제 성장이 급성장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맨 초기 단계에는 그 식으로 북한도 그래요. 그다음에 이 산업에 따라 가지고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본 투입의 해임 기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 말고 경공업 같은 데다가 저기 투자를 하면 메리아스 만들고 뭐 이런 거 6개월이면 해임 기간이 돌아와 가지고 산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공업이니까 서비스업. 그다음에 저쪽에 인프라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산업 후방 효과가 크니까 건설 산업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그 독일식의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일 비용이 아니고 투자와 생산을 중심으로 한 걸로 하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비용보다는 훨씬 싸게 뭐 좀 약간 훅가시쳐서 얘기하면 통일 대박까지도 이룰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없어지는 분담 비용 일단 양측에 가는 국방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분담 비용이죠. 그다음에 국방비 같은 거 말고도 해외 투자 이건 소위 분단 리스크란 걸 우리가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통일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더 이상 하려다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9시 2분에 딱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솔직히 질의응답 내가 자신 있으니까 아무거나 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모르는 사이에 백정기, 이승우, 박영석, 박영석, 서유, 이승우는 얼굴이 안 보이네.
김정은이 되진다면은 그때 그 북한 권력 저기 최고 권력의 그 예상 시나리오는 뭐야? 여러 가지가 있죠. 궁금하면은 최종 해법이라는 책을 사서 보세요. 근데 뭐 간단히 이렇게 해서 내 지금 책장 소하려고 나왔어.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가능한 게 일단은 군부예요. 김정은이 왜냐하면 힘 있는 쪽이 그걸 하는데 문제는 어떤 성격의 군부가 이거를 제일 앞장을 쓸 수 있느냐,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군부냐, 아니면 무슨 저기 자주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무지 나빠요. 그러니까 먼저 중국 사람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저기 북한 끝나고 나서 조지타운 아래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연구원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뭐 시니어 커널이라는 친구가 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저기 북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표현이 아직까지도 내 책 같은데 많이 써먹는데 블랙 쉽이래요. 검은 양. 그건 뭔 소리냐 했더니 세상에 모든 사람의 가족에 골 때리는 놈 하나씩은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집안에. 그 골 때리는 놈이 어떠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뭐 살리자니 머리 아프고 그게 블랙쉽이래요. 자기가 내 데피니션에 북한이 바로 그런 블랙쉽이다 이거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살릴래니 골치 아프네. 반면에 북한 사람들이 보는 중국, 이 사람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중국에 느꼈어요. 1992년에 사우스코리아하고 중국이 수교하는 것을 믿는 듯게 발등 찍힌 거예요. 완전히 저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뭐 자기네 친한 나라 얘기를 뭐 러시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꼭 중국은 빼더라고요 이놈들이. 저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중국 애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애들이 전혀 안 고마워해요. 자기네 필요 때문에 도와주는 건데 뭐 우리가 고마울 게 뭐 있냐.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진짜로. 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약점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저놈들이 갚으라 그럴까 봐. 그래서 그 96년도 뭐 95년도 그 고난의 행군 때 국제기구하고 사우스코리아에서 그 수많은 식량을 갖다 줬잖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걔네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보급 투쟁에서 이겨서 나오는 곡물이에요. 곡물 받아먹는 거예요. 점잖게. 자기네들이 위협했더니 저기 그 남조선 괴뢰들이 자기네들 겁나가지고 이렇게 조공 바치는 거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중국이 주는, 그런데 이제 하도 까불어서 저기 김정일 시절에 중국의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친구하고 신의주 거기에다가 무슨 공단을 만든다고 이제 까불어댔는데 얘가 황 누군데 중국하고 네덜란드 이중 국적자였어요. 근데 중국 정부의 허가를 안 받고 까불었어요. 저 이제 북한에 있을 때인데 중국 애들이 어떻게 조치했냐. 석유 파이프라인 딱 잠궈버렸어요. 이틀 만에 항복했지. 석유 안 보내주는데 이제 어디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친중 군부가 들었을 수도 있지만 anti Chinese army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저기 남한 동무들하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뭐 갈려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군대가 이거 뭐 힘을 잡으려면은 보급이 따라야 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 군
그 세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혼란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면은 압록강 넘어서 중국군이 넘어올 거는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하고 아메리카 그 동맹 얼라이언스는 낮잠 자고 있느냐? 안 가를 거다. 여기도 치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인비트윈 중간선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최종협법 사서 보세요. 고민 끝에 이건 어디 나오지도 않은 거야. 내가 내 아이디어로 다 써놨으니까. 예, 예. 김 그래서- 대사님, 다른 질문도 좀 받을 시간을. 오케이. 좀. 아니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 아니 지금 아니, 얘기한 거에 연장선상인데 그 북한이 만약에 붕괴할 경우에 중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절대로 그런 가만히 있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든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던가 여간에 직접 남한하고 특히 이제 남한 우리는 이제 미군이 있으니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어떤 중간지대를 만들지 않겠냐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궁금하면 내 책 사서 보라니까. 거기에 어떻게 써놨냐면은 중국이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 부터 미국이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 한 개 와가지고 이렇게 세경 결론을 내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절대로 압록강에 미군하고 쳐다보는 상황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주한미군 나가 그러니까 한미동맹 없애. 거기부터 나가겠지. 그 다음에 미국이 미쳤냐? 한미동맹 유지할 거야. 그러면 중국이 양보해서 그러면 주한미군은 철수해. 이런 그 옵션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그 상정을 해봤는데 그러면 야 주한미군 철수 못해. 그러면 지상군은 나가. 공군도 나가. 해군도 나가. 고문단 주는 거 뭐 한 500명 미군 고문단 두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보할게. 뭐 이런 거가 이제 중간선이에요. 누구는 뭐 청천강에서 저기 줄 긋는다는가 뭐 저기 대동강에서 줄 긋는다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기 예를 들어서 청천강에서 줄을 그면은 청천강 이북의 평안북도 뭐 양강도 자강도 여기는 자체적으로 생존을 못 해요. 그러면 중국이 매겨 살려야 돼.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뭐 저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중간선에서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미국이나 중국이 무슨 한국이 뭐가 이쁘겠다고 뭐 한국 통일 잘해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겠어요. 그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미국이나 중국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돼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저기 양혜석 씨. 네. 아니 뭐 딴 거보다 그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쪽에서도 그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그럴 과학기술 수준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야, 그거 얘기하려면 1시간 걸려, 지금. 아주 오케이. 간단하게, 그러면 짧게 얘기해 아주 봅시다. 짧게. 짧게 얘기해 봅시다. 외교부 출신 애들은 그 대부분이 그 자체 핵무장에 반대해요. 왜냐? 잘난 체 하느라고. 난 외교부 출신이지만 아주 외교부 새끼들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한 명도 못 들어왔잖아, 이 자식들. 나한테 혼날까봐.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NPT 체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조약 체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잘난 체가 아니라 그런 걸 잘 아는 외교부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처럼 이 국제화된 나라가 그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핵무장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나는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은 핵무장을 할 수 있고 핵무장을 할 수 없고 그거는 2차 문제야. 2차 문제라고 좀 우스운 것 같지.
우리가 핵무장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가야 돼. 핵무장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가서 이번 1월 달에 윤 대통령이 저기 국방부 가서 뭐 이렇게 좀 뭐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할 수도 있고 뭐 말을 흘렸다. 미국 애들 다 대번에 워싱턴 선언 끌고 나오잖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꾸 핵무장 한다 그러면 우리 핵무장 하면 틀림없이 일본도 해요. 일본은 핵무장 진짜로 간단해요. 핵무기 만들려면은 플루토늄, 뭐 우라늄, 농축 우라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웬만한 농축 우라늄 이거 하나 만들려면은 저기 그 8kg의 농축 플루토늄이 또는 우라늄이 필요하대요. 일본은 3,000kg이 있어요. 농축 우라늄이. 아니, 내 숫자는 정확히 하는데 하여튼 1,000개 가까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이 있어. 우리는 하나도 없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큰일 난 게 원자력 발전소 곳곳에 그 연료봉 있잖아요. 폐연료봉 쌓아놨어. 그거 이제 더 이상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거를 저 폐연료봉을 빨리 농축을 시켜야지만 돼. 근데 전부 뜨거운 감자니까 어느 정부도 그걸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거 지금 한 5년 내면은 포화 상태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경주에 그 뭐 방패장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연료병이 아니고 그때 쓰던 뭐 장갑, 헝겊 뭐 이런 거거든요. 아주 저준이 그 방사능 갖고 있는 거. 그거 만드는데도 저렇게 20년 끌었는데 고농축 우라늄 폐연료봉 그거 하려면은 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간다라고 치면 나면 중국도 무슨 카드 들고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중국이 사우스코리아도 그러지만 한국 핵무장 하면은 일본은 뭐 확실하게 하고 일본은 한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멀었어요. 1년 뭐 6개월 건데 그거 거짓말이고 우리 능력 갖고 안 되고 일본은 확실히 6개월 만에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농축을 하면 농축 플루토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윤 대통령 저희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뭐 그 얘기는 참만 못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저기 폐연료봉 농축하는 거 좀 허가해줘. 그게 이제 못하고 있는 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참 제주 좋게 그걸 1980몇 년도에 할 때 저기 농축하는 걸 허가를 받았대요. 미국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몇천 킬로그램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게 하겠다고 하면은 미국한테 얻을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떤 포럼 가서 했더니 좀 안다는 외교부 직원이 그러면 형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고 이제 따지더라고. 그래서 하면 좋고 그거 좀 하겠다고 말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겠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먹으면 돼. 근데 뭐 어산부산하다가 뭐 상황이 이상해서 가지면 좋고 핵 가지면 이게 제 대답입니다. 질문. 예. 우선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대사 오래간만이시고 암호 앞에 해킹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이북 애들이. 그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건 내가 알게 뭐야. 요즘 설이 나오더라고. 대한민국 어떤 정보기관에도 이제 모를 건데 들리는 얘기하면 어디서 언론에서 그게 아까 말한 그 해킹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아까 얘기한 2009년도에 통합됐다는 그 정찰총국의 산하에 그 사이버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고 대개 북한에서 지금 핵하고 미사일 에 드는 비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해킹에서 나온 소스가 아니냐라고 보는 걸 내가 어디 신문인가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추측하는 거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잡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이북이 1년에 10개를 해킹해서 가져가면 미국에서 그거를 7개를 도로 뺏어온대.
대강 크게 얘기해서. 뭐, 그러니까 미국 뭐 그럴 애들이 수도 있겠죠. 가져간 거를 도로 빼온다는 거야. 예, 나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세 개 남잖아요. 그게 규모가 10조, 20조가 아니야. 뭐 달러 원, 우리 돈으로 300조 정도인가 3천조든가 그래요. 3천조는 말이 안 되고 300조겠지. 우리 예산이 3천조 너무 크지. 1년 예산이 1,000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분명히 300조야. 그러니까 몇백조를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 달러로 글쎄, 따지면 뭐 30빌리언인가? 예. 하여튼 조는 300 빌리언. 예. 이거 1000대 1로 따지면 조가 빌리언이니까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면 되죠. 근데 자, 그게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기보다도 굉장히 큰 변수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저기 우리가 저기 그 일반 시민들이니까 그러지 정보기관에서는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 전에 나 북쪽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국정원 직원도 이제 한 명 파견돼서 있었었는데 그 양반한테 이제 많이 들었는데 북한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아니 이과 말고 이과 애들은 다 저기 핵 이런데 문과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어디 보내는데 하면은 미국 관련 부서로 보낸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우스코리아 공작하는 데로 보내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요즘은 진짜로 똑똑한 애들은 전부 뭐 해킹 부대 뭐 그런 데로 보내겠죠. 글쎄요. 자, 또 딴 거 모르는 거 질문해가지고 내가 대답이 신동지 않았다.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내 머리에 제일 꽂힌 거는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원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일단 그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오고 한국하고 미국이 휴전선을 넘어서 진격하면 어디서는 부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난 그거 좀 상상이 안 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보다도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첫 번째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왜 중국은 왜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중국은 거기에 충분한 이유를 달 수가 있어요. 레퓨지, 그 피난민들이 저기 국경을 넘어서 막 만주로 들어올 거예요. 그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그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은 충분히 넘어와요.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는 아니 저기 또 한편 사우스 코리아 휴전선 넘어서 올 거예요. 엄청 힘들 거야. 왜냐하면 완전히 지뢰밭이거든. 수십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우스 코리아 여기에. 그래도 뭐 어딘가 뭐 한두 군데 뚫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남한 사회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요. 일단 그 저기 북한의 그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난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또 모두에 말씀드린 사전 준비라는 거 있죠. 아까는 그냥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법무부 법령 준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위 그 난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도 많은 옵션이 있어서 이거를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 이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면 뭐 여름 같은 때 들어오면 뭐 전염병까지 뜨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 굉장히 그 어려움에 그 처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저 권용탁 씨 그 질문대로 남쪽에서 올라가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어디서 하느냐. 그게 미국하고 중국이 무력 충돌은 안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게 무력 충돌로 비화되면은 둘 다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상상보다 더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지게 되는데
그럴라 그때 사우스 코리아가 이게 저기 질이 멸렬해 있으면 우리 뭐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질이 멸렬해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파이가 작아지는 거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처럼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저기 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끼리는 아니고 국제 문제 중에서도 엄청나게 첨예하고 그 비중이 높은 국제 문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부회장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또 아니 한번 뭐 저기 예, 예, 하세요. 예. 간단한 건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소위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그 외교통일부하고 또 통일부라는 외교부하고 통일부인가? 부서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그 띵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국가 체계 안에. 아까 분명히 저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늦게 들어온 게 확실하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통일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요 그 우리 경투로기획단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통일부 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은 거는 저는 이제 그 캐도라고 캐도. 국제기구 그건데 근데 이제 그 캐도 거기에서 그 통일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고 느낀 거기에 통일부 대표라고 제가 이제 부의사관 때인데 통일부 서기관도 하나 나와 있었어요. 국정원 서기관 하나. 셋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는 맨 처음에 그 통일부 서기관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인가. 그건 이제 이유를 내가 말씀.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갈 때는 거기서 2년 살고 나갈 때는 저보다도 훨씬 강성 엔티 노스코리아가 됐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일부는, 저는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고 확신을 해요. 박근혜 때인가, 이명박 때 통일부 없애려고 하다 결국 못 없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일부의 레종데트르는 협상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모든 통일부 공무원들은 북한하고 협상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저희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협상을 자기네들 그 대남 공작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협상을 하되 우리도 그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평양에 출장 갔다가 사인하는 국장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통일부 국장이에요. 아까는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지금 사인을 하고 가야지 자기 장관한테 터지지 않고 장관은 그래야지 신문에 이렇게 남북 합의했어라고 하지. 그래서 아까 우리 백정희 씨 죄송한데 없어요. 그런 연구기관이 제가 알기로. 외교부에도 없고 통일부에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급변 사태에 대비한 그걸 연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니면 연구를 한다는 게 남북대화 어떻게 하고 뭐 있다고 얘기나 하지. 다 쓸데없는 연구.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아까 윤경로 씨가 밖에 공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데 좀 도가 지나친 게 있더라도 좀 용서해 주셔. 거기에 연관돼서 내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김 대표님 시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다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광화문에서 우리하고 걱정하는 거에는 얘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은 지금 현 정부의 권영세 장관의 이 연방제라는 얘기가 가끔 튀어나오는데 이게 좌편 애들 얘기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다른 연방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독특한 시각이 있는 건지 무언가 다른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주사파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 득세한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아까 여러 가지 열거한 것 중에
그 인민위원회라는 게 거기 북한 감시하는 게 한 체제를 대한민국이 6.25 때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인민위원회라는 게 나서서 머슴애들이 주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인민재판에 세우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던 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치회를 현재도 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실에서 알게 돼가지고 금년 중에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최근까지도 여기 강북구에 보면은 동해에서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있고 그게 과거에 쟤들이 밀고 내려오면 인민위원회로 득세하고 치고 올라올 애들이고 내 중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싶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그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가봤대요. 가봤더니 이거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얘기를 조금 했더니 어르신이 이런 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래. 이런 그만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종북 주사파 세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심각한 정도로 들어와 있고 정교조와 심지어는 언론에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공영 방송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리 징수를 하자 시청률을 이게 국가기관이 오히려 빨리 그 주체들을 갖다 교체를 시키고 공영방송을 정부의 시책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나가도 거의 잡혀지지 않고 있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하면 대답을 한번 해줘. 그거 똑같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나도 우리 권영탁 씨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내 상황 얘기를 하면은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자제를 하느라고 얘기를 안 했은 것 뿐이에요. 진짜로 자제를 하느라고 안 했은 것 뿐인데 지금 그 소위 그 종북 세력이 한국 사회 곳곳에 들어있는 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왜 아까 소설에다가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도 장르가 아무러면 어떠냐 쓰니 거기 표현에 체제와의 전쟁이라고 써놨어. 소설에다가. 이놈의 소설책이 무슨 체제와의 전쟁이야. 그 체제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까부수자고 하는 세력, 이 두 체제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권영탁 씨 얘기하는 거 난 뭔 소리인지 알아요. 지난 정부 때 주민자치제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알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단위가 군 단위가 몇백 개의 주민자치 이게 형성이 됐대요. 그게 바로 그 1200개 넘은 게 벌써 연초에 1200개가 넘었대요. 글쎄요, 1200개. 내가 들은 거는 작년에 들었는데 그때 몇백 개 얘기할 때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저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싱가포르 대사할 때인데 외교부 출신 하나가 총리실 총리실 장관급 있죠? 국무조정실장인가? 해가지고 이제 출장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소고기 파동 이런 무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KBS 사장 하나 못 바꾸는 게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KBS 사장 내 이름 잊어버렸지만 제일 이상한 놈 하나 있었어요. 정연주. 정연주. 아니 어떻게 KBS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5개월이고 6개월 지냈는데 KBS 사장 하나 못 바꾸냐 하고서 약간 음성을 높였더니 이 친구가 조금 있다가 될 거예요. 어쩌고 그래. 되게 개코돼. 못 바꾸고 끝났는데 그 정도로. 그러고 나는 이제 MB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양반이 내세운 게 실용이잖아요.
실용이 무슨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특히 국가원수급으로 올라가려면은 이념이 없으면 절대로 그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경제나 이거 그러니까 저기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확고한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좋고 막말로 막스 레닌도 좋고 어떤 사람이 이념에 더 중간선은 없어요. 괜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기 빨간 애들이 이게 침입해서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그 중간선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가는 게 저 사람들 수법이에요. 뭐 우리 권영탁 씨 얘기는 하게 되면 또 끝이 없고 내가 자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다 동창이고 그러지만 우리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자제를 하느라고 권영탁 씨 언제 둘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저희 건영세의 그 연방제 통일론이 가끔 나오는 게 저쪽 좌편 애들 연방제 하는 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 연방제는 완전히 공산주의 하자는 건데 뭐 연방제라는 것 자체가 그게 나와요. 근데 권영세가 나도 그런 얘기 했다는 건 몇 달 전에 한번 듣고서 좀 아는 사람한테 권영세 이거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어봤어. 좀 이상하다 애가.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딴 거 하는 거 보니까 왼쪽으로 간 사람 같지는 않아요. 딴 얘기 나오는 거 보니. 근데 연방제 얘기 나왔을 때 나도 선뜻했다고. 자, 지금 뭐 35분이니까 우리 윤경로 회장이 목표한 나한테 지시한 거를 미션 컴플리티드 1시간 강의하고 30분 질의응답 받으랬는데 강연이 2분 넘기고 질의응답을 3분 남겼어. 뭐 더 해도 되죠? 지금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주원이? 이용규 회장, 뭐 질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용규가 손 들었어. 오케이. 누구? 옹규. 이용규. 해. 안 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안경만 줬대. 안경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손 들어놓고서 아니래. 오늘 뭐 시간 정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고 한 30분 질의응답 받는데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걸 좀 더 확실하게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또 새로 배운 것들도 있고 오늘 정말 초대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김 대사한테 크게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잘 들었어. 그래요. 근데 나도 마지막 발언을 하면은 내가 사실은 67회 여기 동기들 모이는데 조금 미안한 게 있는 게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날 때 얼굴을 거의 안 들여밀었고 또 인도 갔다 온 지 10년 되는데 맨 처음에 갔다 오자마자 첫 해에 한번 나갔어. 그때 서초동 무슨지 거기 한번 나갔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좀 서먹서먹하더라고. 그러고 10년 동안 안 나갔어 내가. 한 번도 안 나갔다가 이번에 여행 갈 때 한번 갔는데 여행 갔는데 재밌더라고. 또 뭐 여기 저기 이기주 같은 애는 바로 앞에서 내가 거짓말해도 진짜인 줄 알고 다 열심히 들어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어. 이수찬 그다음에 서종진은 이번에 회장 됐으니까 지가 열심히 안 하고 배겨. 그러니까 잘 할 거고. 그다음에 서희호는 지금 얼굴은 안 나왔지만 그러고 윤경로도 그러고. 그다음에 카톡에는 권영탁이도 열심히 쓰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조금은 코딱지만큼이라도 더 이렇게 기여를 할 테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기여라는 게 그저 자주
잘 참석하면 되는 거지 뭐 일은 저 그렇지. 대장단에서 하니까. 그렇지. 이게 네, 좋은 게 뭐 뭐야? 이거- 20년에 만나도 10분만 얘기하면 다시 옛날 얘기 할 수 없잖아. 아니 이번에 이거 여행 가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완전 근데 증명이 됐죠. 근데 백정균이 여행도 안 해놓고 저렇게 저기 폼 잡네. 저거. 뭐 이런 기회에 이제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그래, 되는 그래, 거죠. 그래. 뭐.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준비해주고 강의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수고도 되죠?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중원아 언제 한번 보자 기욱이랑. 그래 소주 한잔해. 그래. 아이고 저 환자가 저 하는 소리 봐라. 들어가. 나도 빠질게. 예. 오케이.